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10번째. 내가 무슨 보람으로 살겠느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연화는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때는 하늘이 이미 우윳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계획대로 하자면 연화는 앞으로 일주일 이내로 아버지와 함께 갈 젊은이를 찾아내야 하고, 아버지는 또 그 사이에 여행 준비를 마쳐야 했다. 아들이 떠날 때 이란이 말했다. 네 어머니한테는 내일 내가 이야기하마. 네 어머니가 그냥 있지 않겠지만 내 결심은 아무도 못 바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근심스런 표정으로 그의 집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연화는 아마 인덕에 관해 무슨 말을 들었구나 하고 눈치챘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연화는 문간에 서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이는 괜찮니? 어머니가 물었다. 연화는 아마 딸 아이 이야기려니 하고 대답했다. 그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지금 곧단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며느라기 뱃속에 있는 아기 말이다. 예, 다행히 괜찮아요. 연화는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인덕의 방으로 안내했다. 여지껏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대해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였다. 그러나 지금 순이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여인 볼에 눈물을 흘리며 인덕의 얼굴을 다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인덕에 부어오른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꾸만 흐느꼈다. 순이가 인덕의 배를 어루만지며 물었다. 여기는 어떠냐? 인덕이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기를 쓰고 막았어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이럴 때도 아이를 베고 있어야 하다니. 여자들 팔자란 도무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몇 마디를 더 나누었다.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순이는 삼계탕을 끓이고 있으니 다 되면 갖다 주겠다며 일어섰다. 얘야, 그럼 푹 자거라. 순이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인덕은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 도무지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졸음이 온 한 가지 이유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신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미국인 의사가 주고 간 수면제 때문이었다. 순이가 대문 쪽으로 걸어가자 연환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문간에 잠시 서서 몇 마디를 나누었다. 연환이 물었다.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 없으시던가요? 그래, 말씀이 있었단다. 순이가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연환이 다시 물었다. 괜찮기는 하지만 어쩌겠니? 참을 수밖에. 순이는 이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다. 연화는 어머니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근래에 와서 어머니 몸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이 굽어졌고 고개도 수그러지고 어깨도 축 처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늘 고개를 꼿꼿이 저들고 날씬하게 걸어갔던 그 옛날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 속에서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자 그는 다시 당면 문제에 골몰했다. 누구를 아버지와 함께 가도록 할까? 그는 자기가 아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하다가 그의 동료 교사였던 성만을 떠올렸다. 연화는 곧 성만에게 아버지의 하인을 보내 전에 만났던 저기 있는 찻집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그 찻집이 과연 그토록 위험한 문제를 의논할 만큼 안전한 장소일까 하고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의 감시가 삼엄한 이때에 무슨 일을 완전히 숨어서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만과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일본인 밀정이나 조선인 밀정이 의뢰 그들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만 쪽에서도 그 하인을 통해 다음날 저녁 그 찻집에서 만나겠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며 왁작지껄 떠들고 또 사환들이 차와 식사를 들고 이리저리 분주히 돌아다니는 속에서 연화는 성만에게 자기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늘 먹는 일 외에는 어떤 일에도 무관심한 듯한 성만은 우동 한 그릇을 부지런히 입속으로 털어넣으며 연환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만은 여전히 그 무관심한 듯한 표정으로 또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간간히 희죽희죽 웃어가며 우동 국물 두어 모금을 마시더니 마치 농담을 던지듯이 연환의 부탁인데 기꺼이 가겠노라고 대답했다. 더욱이 그는 자기야 물론 월급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을 알고 있으니 돈까지 자기가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자네도 거기 회원이지. 연화는 신민회라는 말을 꺼내기 싫어서 이렇게 모호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성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가 말한 그 나라에도 우리 사람들이 있어. 조선의 독립투사들이 미국에도 있다고. 연화는 이 반가운 소식에 놀라움과 만족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동포들을 만나면 아버지를 안전하게 보살펴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닌가. 연화는 성만의 그 어리숙한 얼굴을 새삼스러운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저 기이한 행동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떠나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연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성만은 역시 머리 회전도 빨랐다. 자네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미국인 목사들을 통하면 될 거 아닌가? 성만은 마치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듯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빈 그릇을 번쩍 들어 탁자를 치며 사환에게 우동 한 그릇을 더 주문했다. 곧장 미국으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목사가 의사에게 말했다. 두 미국인은 연화과 함께 교회 부속실에 앉아 있었다. 연화는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다. 본국에 있는 그들의 상급자들이 조선의 내정에 휩쓸려 들지 말라고 명령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미국인은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마치 사업 문제를 의논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꾸밈 없는 그들의 얼굴과 마음으로부터의 목소리에서 그들이 전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연화는 그들이 비록 인종과 나라는 달라도 자신의 친구이자 조선인들의 친구임을 알았다. 두 사람이 아버지와 성만을 유럽을 거쳐 은밀하게 미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곳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계획을 짜는 동안 연화는 계속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여기서 짜여졌던 것이다. 무엇라 감사해야 좋을지요. 연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목사가 연환의 등을 탁 치는 바람에 그는 깜짝 놀랐다. 남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선의 풍습에 익숙한 연환으로서는 이런 친밀한 제스처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 형제입니다. 목사가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연환이 두 미국인에게서 커다란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 인덕이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 아직 돌아다니지는 못했다. 그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곱다니를 바깥으로 내보낸 뒤 계획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녀가 조용히 남편의 말을 듣다가 붕대 감은 손을 이불 밖으로 꺼내자 연환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인덕이 말했다. 제가 그 고통을 당한 것도 하느님의 뜻이었군요. 전화위복이란 이런 경우를 말할 거예요. 아내의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미덥잖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지금 자신의 의구심을 드러냄으로써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자 다짐하며 붕대 감은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다. 성만이 이란에게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곳에 있답니다. 우리가 운이 좋군요. 그는 내일 보스턴으로 떠난답니다. 이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틀 전 인도를 거쳐 파리에 도착한 그들은 아침 내내 싸구려 호텔의 좁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엇갈리는 두 가지 소식을 듣고 있었다. 윌슨은 이미 떠났다. 아니 아직 안 떠났다. 그의 평화회담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소식이었다. 14개 조항은 연합군들에 의해 수정이 거듭되었으나 그는 용감하게 분투하고 있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용감하게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정으로 스스로 동요되고 있었다. 도대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곳 파리에 모여든 조선인 망명객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진실을 알아내고자 애쓰고 있었다. 일하는 전날 밤 그의 방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때까지 잠자코 경청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나온 그의 발언은 조용하면서도 확고했다. 미국에 있은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내일 내가 만나러 가겠소. 그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때 대여섯 명의 망명객이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아니 우리 조선인들만 이곳 파리에 온 줄 아십니까? 세계의 모든 약속 민족이 윌슨에게 호소하기 위해 대표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와 다른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어른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라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시차 때문에 현기증을 느꼈다. 또한 가셔지지 않는 아내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이라는 이런 향수병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책짓질했다. 그는 윌슨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에게 뭐라 할 것인가. 이 이상 야릇한 서양 침대는 방바닥에서 한창 높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밑으로 굴러떨어질 염려가 있었다. 지난밤 이라는 이렇게 불편한 침대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윌슨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곰곰 생각했었다. 그는 조선인 망명객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와 얼굴을 맞대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연히 떠오를 겁니다. 가슴속에 오래도록 간직해온 말들이니까 내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될 거요. 그가 아주 지체 높은 양반으로 보였기 때문에 젊은 망명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성만은 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 어른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어른께서는 윌슨과 같은 연배이시니 윌슨이 우리를 아무리 급하게 만난다 해도 어른 말씀은 예의를 갖추고 경청할 겁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만나 윌슨이 머무르고 있는 클링롱 호텔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약속했다. 이라는 또다시 밤새 자지 못했다. 새벽녘에 성만이 일어나 침대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물렁물렁한 베개 대신 시트 밑에다 책을 집어넣고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러다 아침에 먼저 눈을 뜬 이란이 노인다운 조심성으로 성만에게 어서 일어나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찌감치 약속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도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홍색 술을 놓은 조약한 덜옷에 높은 검은색 덜모자를 쓴 한 무리의 폴란드 농민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불어를 할 줄 아는 목사와 함께 왔다. 그 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이 사는 곳은 본래 폴란드 땅이었다. 전쟁 후 새로 그어진 국경선에 의해 그곳이 체코슬로바키아 땅으로 편입되었는데 그들은 다시 폴란드 영토로 시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들도 지구 저쪽 미국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한 윌슨 대통령이 지금 파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길을 잃고 어느 폴란드 목자에게 갈 길을 물었는데 마침 그 목자는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목자는 그들의 목적을 듣고 그 자신도 자유를 희고하는 사람인지라 양떼를 버리고 그들과 합류하여 별들을 관찰하면서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바르샤바에 도착하자 폴란드 애국자가 돈을 주어 파리로 보냈고 그래서 넓은 길을 따라 곧장 내려와 윌슨이 유숙하고 있는 이 호텔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란과 조선인 망명객들은 이 폴란드인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곧 아르메니아 비난민, 우크라이나인, 베사라비아와 도브루자에서 온 유대인, 잃어버린 섬들을 되찾고자 하는 스웨테인, 저 멀리 코카서스와 카르파티아 산막에서 온 주장들, 이라크에서 온 아랍인 알바니아와 헤자지에서 온 부족민들, 이들 모두가 자기네 고유 복장을 하고서 속속 합류해 왔다. 나라와 정부와 언어를 잃어버린 이들 모두가 윌슨 대통령을 구세주로 여기고 자기들의 갖가지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이 호텔로 모여든 것이다. 마침내 구부정한 모습의 윌슨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윌슨이 문을 열고 나타났을 때 적어도 이란의 첫 느낌은 그러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머뭇머뭇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수행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했다. 그들 사이에서 잠시 이야기가 오가더니 윌슨이 나오던 문으로 다시 들어갔다. 한 젊은이가 내방객들에게 영어로 무어라 말하자 성만이 그것을 이란에게 통역해 주었다. 2층 대통령 사실로 올라오시랍니다. 이란이 말했다. 걸어서 올라가지.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작은 상자는 싫으니까. 이란과 성만은 양탄자가 깔린 계단을 올라가서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윌슨은 기다란 테이블 옆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란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그의 왼손이 떨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 코트와 잿빛 바지 때문에 더욱 눈이 두드러졌다. 머리도 거의 백발이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몸을 앞으로 숙였다. 폴란드 농민들은 그의 코트자락에 키스한 다음 무릎을 꿇고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처음에 윌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각 그룹은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대표자를 통해 문제를 제출할 것과 평화회담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급적 빨리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그 사람의 말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이란의 차례가 돌아왔다. 이란은 자신이 작성하고 성만이 영어로 번역한 길다란 문서를 윌슨의 손에 쥐어주면서 조선말로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각하, 우리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지금 침략자의 압제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하, 우리 조선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모든 침략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에게 문명의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각하, 지금 이 세계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에서 오직 각하만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성만이 동역하는 동안 이란은 그 나이든 이국인의 애잔한 푸른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또 그 굳은 입술이 파르르 미소 짓다가 다시 꾹
다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윌슨이 막 대답을 하려다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자 두 젊은 수행원이 그에게 다가가서 부축해 주었다. 그중 한 젊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윌슨에게 말했다. 카카, 다시는 민족 자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상을 여러 민족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각하나 평화회담에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민족 자결이란 말 속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로서는 각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것 자체가 유감입니다. 민족 자결이란 말 때문에 많은 불행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성만이 이란을 한쪽으로 끌어내 이것을 통역해 주었다. 이란은 성만의 동역을 듣자 애간장을 후비는 듯한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윌슨이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렸다. 윌슨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갈라진 음성으로 더듬거렸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몸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만 실례하겠소. 젊은 수행원들이 그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다. 윌슨이 그렇게 가버리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처음에 그들은 저마다 나라가 달라 서로를 아주 서먹서먹하게 대했다. 그러다 잠시 동안이나마 같은 목적을 가진 동지 관계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또다시 이방인 관계로 되돌아갔다. 이란이 성만에게 말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가 파리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연화는 아버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연환이나 순이나 이란의 얼굴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에 대해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이란은 떠날 때만 해도 나이에 비해 더 늙어 보이지도 젊어 보이지도 않았다. 당시 매국노가 아닌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마르기도 했지만 건강한 몸으로 집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완전히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래도 그는 윌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앞서가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 그는 세상을 몰랐을 뿐이지. 그는 독재자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통치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희고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말이다. 우리들 세대가 지내고 아마 너희 자식들 세대가 되면 세계는 그의 꿈대로 이루어질 게다. 유감은 전혀 없다.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더니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표정이더라. 인덕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인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윌슨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군요. 인덕은 몸이 완쾌되었으나 예전에 그 맑고 고운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라는 목과 얼굴에 진홍빛 흉터가 남아있는 며느리를 예전과 달리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이란이 말했다. 그래, 좋은 교훈을 얻은 거다.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밖에 없다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교훈 말이다. 인덕이 시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담하게 말했다. 아버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기로 해요. 나는 너의 하느님을 모른다. 자신의 대답이 너무 매정스럽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라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그에게 도움을 빌도록 해라. 네 마음이 그래야 평안해진다면 말이다. 아버지가 떠나 있는 동안 연화는 신민회 회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으나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부터 소심하고 섬세한 성격이었는데 지난번 봉변으로 더 심해졌다. 그녀는 더욱더 종교에 매달리며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고 또 그녀가 자란 친정을 찾기 시작했다. 시집간 딸 자식의 친정을 들락거리는 것은 조선의 풍습이 아니었으나 인덕이 요즘 그렇게 하는 것은 친정이
친정이 기독교 집안이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랜 교인으로 조그만 보목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양갓집 출신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되기까지는 글을 읽는 법조차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했다. 인덕이 봉변을 당한 후 친정 식구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날이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독실한 신자가 되어 끝없는 기도를 통해 그들과 그들의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했다. 연환이 시민회 같은 위험한 단체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안절부절 못할 것이므로 연환은 이 일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신민회는 여러 나라에 퍼져 있어 곳곳에서 조선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한 조선인 망명 정부가 독립을 선포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이 은밀한 소식은 인쇄물, 서신, 정갈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었다. 필라델피아는 어디 있지요? 연환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때는 서기 1919년 2월 계절에 맞지 않게 포근한 어느 날 황혼이 깃든 저녁 무렵이었다. 눈은 나흘 전에 녹아버렸고 매화나무에서는 싹이 터오고 있었다. 그러나 내일이면 다시 겨울 날씨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라는 파리에 다녀온 이후 장쪽에다 담배 피우기를 즐겼다. 그는 담뱃대 빨기를 잠시 멈추고 옛 기억을 더듬으며 아들에게 대답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동부에 있는 바다와 가깝기는 하나 바다에 접해 있지는 않은 도시다. 상당히 큰 도시지. 그래, 거기 있는 아주 커다란 종이 기억나는구나. 그곳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의 종이라고 부른단다. 미국이 독립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종이라더군. 그 종은 독립관이라는 건물에 걸려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았지. 연환이 말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서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 건물의 커다란 종 앞에서 발표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대요. 이곳 조선에서도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다 외우고 나서 그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우리는 모두 선언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나직한 소리로 그 독립선언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오동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정중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민족의 항구 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이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의 순응 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천이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하물이던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여 유사일의 류천년의 저음으로 이민족 점제의 통고를 상한 지 금의 10년을 과한지라. 이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 기하며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 기하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함이 무릇 기하며 신뢰와 독장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례에 기업 보배할 기원을 유실함이 무릇 기하뇨. 히라 구례의 어구를 선창하려 하면
시하의 고통을 파탈하려 하면, 장래의 협의를 삼재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위의 압축 소호자를 흥분신장하려 하면, 각계 인격의 정당한 박탈을 수하려 하면, 가련한 자세에서 고치적 재산을 유여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 완전한 경복을 도용하려 하면,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2천만 각계가 인마다 방촌의 인을 회하고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강과로서 호원하는 금일 오이는 진하야 취함의 하강을 좌치 못하랴, 퇴하야 작함의 하지를 전치 못하랴. 이라는 고개를 숙이고 경청했다. 그의 머리와 가슴이 희열로 약동했다. 그 독립선언문에는 조선 민족의 대의가 장중한 문장으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갔다. 연화는 이제 저녁 나절에도 좀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그저 할 일이 새로 생겼다고만 말할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인덕도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구태여 캐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저녁 나절을 보냈다. 두 아이는 그녀 곁에서 자고 뱃속의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보통 연환의 귀가를 생각해서 촛불을 그대로 켜두었으나 밤중까지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남편이 일러준 대로 불을 끄고 먼저 잠자리에 들어갔다. 연화는 자기가 저녁 때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를 아내에게 밝힐 수 없었다. 그는 요즘 같은 장소에서 2번 이상 있는 적이 없었다. 그와 그의 동지들은 야외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만나거나 산줄기 동굴에서 으슥한 골짜기에서 커다란 바위 뒤에서 만났다. 그는 깜깜한 밤길을 다니는 범과 발걸음으로 거리를 짐작하는 법을 배웠으며, 해가 넘어가며 동력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별을 따라 걷는 법을 배웠다. 그는 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람의 인기척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웠고, 대나무 바삭거리는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배웠으며, 꼬깃꼬깃 접힌 종이가 자신의 손바닥에 쥐어줘도 일절 내색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다방 종업원이 찻잔에다 연락문을 전해주거나 어떤 학생이 숙제 사이사이에 무슨 연락문을 써놓았을 때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 법도 배웠다. 이제 그는 동포들이 하나의 커다란 꿈을 향해 그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세계 곳곳에서 나라들은 연락문을 받고서도 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태연하게 넘겼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애국 지사들 사이에서도 분열은 있었다. 어떤 지도자는 조선에서의 무장 봉기를 주창하면서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는가 하면, 또 어떤 지도자는 그러한 봉기는 침략자들에게 폭동 진압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구실을 주어 그들의 탄압을 더욱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 지도자는 우리 조선 민족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항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거국적인 항거는 국가의 대사가 있는 날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지도자의 주장이 승리했고 연환 또한 그의 편이었다. 나이에 비해 성격이 신중한 연환은 일제 지배자들에 대한 무장 투쟁은 패배를 낳을 뿐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선 땅에서 무슨 기회가 있을까? 총독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일절 금지하고 있었다. 교회조차도 늘 밀정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환도 기독교인 행사를 하던 관원에게 불려가서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이 아닌지, 또 어떤 교인이 신민의 회원인지를 문초받았다.
그는 이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쉽사리 거짓말을 할 줄 알았다. 그래야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우연히도 그들에게 거사 기회를 제공한 것은 바로 옛 조선의 왕 고종이었다. 세계대전 이후 조선인들이 독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견한 일제는 조선인들이 일본 전황의 훌륭하고 친절한 통치에 감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선이 일본의 일부가 되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정원서를 작성하여 조선인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 일제는 이 정원서를 이미 대위한 고종에게 건네면서 서명을 요구했다. 고종은 오랫동안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들의 국왕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증스러운 종이장을 접한 고종이 사력을 다해 서명을 거부하자 국민들은 깜짝 놀라면서 점으로 그에게 환호를 보냈다. 그런데 고종은 이로 인한 흥분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몸도 마르고 혈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사망 사실이 이틀 후에야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가 독살당했다느니 아들이 일본의 황녀 나시모토와 결혼한 것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자결을 택했다느니 하는 소문들이 떠돌았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고종이 서거했기 때문에 연왕과 그의 동료들은 고종의 장래일을 이용하여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기로 했다. 그들은 유혈폭동을 일으킬 것인가, 평화적 시위, 즉 만세운동을 벌릴 것인가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했다. 기독교인들은 유혈폭동 대신 평화적 시위를 주장했고, 그 중에서도 연환이 그 지도자였다. 평화적 시위 쪽을 옹호한 것은 비단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었다. 최고의 정신 끝.